네, 오늘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오그라들지만 함께 하고 싶으신 친구들 와서 이렇게 앞에서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커피를 주었던 그 학생입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 지휘 지금 하고 있는 친구인데 관심 있는 친구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았다고? 아니 6반이요. 6반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고대 서아시아 세계,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발달된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칠판에 많이 적어놨다시피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쪽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러 도시국가가 이제 분열이 되어 있었죠. 이러한 도시국가, 즉 페니키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집트, 바벨로니아 이러한 세력들을 하나로 통일한 바로 첫 번째 민족, 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시옷 발음 굉장히 좋았죠?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렇게 길지 않은 시기 동안 이제 그 서아시아 지역을 통치했었는데요. 이들은 자기들만의 특유한 기마 전술과 특별히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중앙 집권적으로서 각 지방에다가 총독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견을 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고자 했죠.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네베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들은 싸움 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바로 왕립 도서관을 만든 것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점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시리아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민족,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지배받는 민족들이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게 아시리아의 운명이 되겠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자 그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들이 네 가지로 분열되게 됩니다. 리디아, 메디아, 신바벨로니아, 그리고 이집트로 분열을 하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순서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리아 이후에 분열되었구나. 이러한 분열된 서아시아를 다시 한번 통일한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왜 이제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왜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냐면 추후에 다시 이쪽에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왕은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 왕은 좀 알아두세요.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페르시아의 가장 큰 영토, 최대 영토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수도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서아시아의 모든 기술이 들어간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되죠. 지도에다가 여러분들이 페르세폴리스를 찾아서 표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했나요? 네. 표시하시라고요. 네, 그래요. 이 페르시아 역시 이제 각 지역에다가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존재를 두게 되죠. 즉 왕의 눈과 귀가 되어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감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다리우스 1세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꼭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왕의 눈, 왕의 귀. 그리고 또 하나 왕의 길이 있습니다. 왕의 길을 두어서 이게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를 정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게 되냐면 3달, 4달 걸리던 것이 이게 몇 주밖에 안 걸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발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통치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참제를 두어서, 역참 뭔지 알죠? 말 타다가 중간에 이렇게 바꿔주고 여관 재워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두어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굉장히 다리우스 1세 때 중앙 집권적인 모습을 갖추고자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건설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왕의 눈,
왕의 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각 지역을 감시하고 감찰하고 왕의 길을 만들므로써 그런 중앙 집권적 통치를 완성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진 않았는데 이제 요 아테네스 페르시아는요 아시리아와는 다르게 바로 이민족들에 대해서 어떠한 통치를 하게 되냐면 굉장히 관용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금을 내고 우리의 말을 잘 따르면 특별히 탄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피정복민에 대해서 관용적 특징을 갖게 되는 게 하나 여기다가 하나 적을게요. 여기 플러스 피정복민에 이게 중요해요. 네, 해서 관용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러 이민족들의 이게 반발이 심할까요? 조금 적을까요? 그렇죠. 바로 조금 적은 광역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통일적인 모습들이 잘 갖추어지게 되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와의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300 혹시 봤나요? 안 봤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스파르타 해가지고 무통 다 벗고 막 여학생들 굉장히 열광했던 영화 중에 하나 있는데요. 잔인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영화 이제 주제가 되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페르시아가 쇠퇴를 하게 되고 그리스 이후에 나타났었던 알렉산드로스에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는 어떠한 종교가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왕의 길 이거 이외에도 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종교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로아스터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완전한 선의 신, 즉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그 선의 신과 그다음에 아리만이라고 하는 악을 대표하는 신의 이 대립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이 선의 신이 승리할 것이며 최후에 바로 그럴 때 이제 천국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내용을 보면 유일신 사상, 선과 악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페르시아 왕은 바로 이 선의 신이 임명한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통치에 활용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사상으로 선을 가지고 이민족 피정복민들에게 바로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몇백 년에 걸쳐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바로 이러한 관용 정책과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서아시아 지역은 다시 한번 뭔가 주인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러한 때에 등장하는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트리아, 뭔가 약간 세습연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그죠? 박트리아. 또 하나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박트리아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이제 박트리아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왜 그리스인이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민족들인데요. 어쨌든 파르티아는 안식국이라고도 불리고요.
이들은 중계무역을 통해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제 파르티아가 요 인도와 이 서아시아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중계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대제국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4대 문명을 배웠듯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로 인도까지 그 사이의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가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교역로를 장악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나타나게 되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여러분들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잇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왕조만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들 역시 이쪽 동쪽에 있는 인도 중국과 바로 서쪽에 있는 그러한 중간에 위치한 지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중개무역으로 번성하게 되죠.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는 아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 형성된 만들어졌었던 바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국교화합니다. 국가에서 완전히 인정하고 다 조로아스터교를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연결이 훨씬 더 많이 되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랑 좀 다르죠. 그때는 조로아스터교가 나타났고 이때는 국교화됐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요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어가 이제 공용어로 이제 쓰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되어서 국가와 굉장히 밀접해지자 여기와는 조금 다르게 소리 좋죠? 네. 마니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과 함께 바로 인도의 불교 그리고 헤브라이 민족의 크리스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 세 가지 종교를 융합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마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니교가 이제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등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조로아스터교가 너무 국가와 연결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좀 빠른가요? 천천히 제가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종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민족이 분열되어서 나타났었던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성장한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하게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많죠? 다시 한번 앞쪽에 쭉 와보시면 바로 처음으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던 아시리아. 하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멸망하게 되고 다시 분열의 시기를 겪어서 다시 한번 통일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이들은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구가하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고 바로 우리가 정복했던 그러한 민족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로서는 조로아스터교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통치를 정당화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약화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빈 공간을 파르티아와 박트리아가 채우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이 뒤에 이들의 쇠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뒤를 잇게 됩니다. 이들은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더욱더 조로아스터교를 성장시키고 그것들을 국교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로아스터교와 불교, 그리스도교가 융합된 그러한 마니교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특별히 빨간 줄 친 거는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물어봅니다. 각 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도와 함께 시기별로 그 주변 국가들이 좀 바뀌거든요. 그 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시면
다시 한번 책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아시아 파트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아마 여기보다는 조금 더 쉽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라고 해서 이 서양사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령.